대한민국이 부지런하다는 것을 이 조찬 강의를 올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일본이 1891년에 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91년도에 1인당 GNP가 1인당 개인소득이 92달러로 자료를 봤습니다. 그때 과연 그 1891년도에 통계가 있는지 잡혔는지 의문인데 그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1년에 일본이 2만 달러 소득을 돌파했습니다. 1991년에. 이게 1891년에 92달러였던 나라가 딱 100년 만에 2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한국은 1961년부터 시작해서 1997년에 우리가 2만 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우리는 36년 만에 돌파했죠. 빨리빨리 하고 이렇게 부지런한 대한민국 사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돌파했죠. 미국이 2만 달러 오는데 뭐 150년 걸렸다 그러고 영국이 200년 걸렸다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 36년 만에 2만 달러 왔죠. 그러니까 엄청난 과속이죠. 일본에 비하면 3배 과속했고 미국에 비하면 5배, 6배 과속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촉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서 속도를 너무 내다 보니까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내리고 성수대교가 그냥 다리가 떨어져 버리고 이런 접촉사고가 많이 났죠. 지금부터는 2만 달러가 넘었으니까 좀 세련되고 천천히 그리고 서비스 마인드를 높이는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메이드 인 아메리카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메이드 인 재팬하고 싸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호주 브리스베인이라는 데 4년 살다 왔는데요. 이 브리스베인에서 북쪽으로 2,000km 떨어진 케안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스노클링 하는 유명한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이제 2,000km인데 버스를 28시간을 타고 이제 거기를 갈 때 망원경을 사가지고 집집마다 에어컨을 뭘 달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LG 에어컨이 2,000km 구간의 주택에서 80%, LG가 80%입니다. 나머지 20%는 뭐 허접한. 그러니까 호주의 경우만 해도 LG가 가전으로서는 거의 쓸다시피 했습니다. LCD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를 제가 갔더니 인도에도 LG가 아주 판쓰리 하고 있습니다. 삼성, LG가 아주 잘하고 있죠. 자동차의 경우는 대형차나 중형차 부문에서는 혼다나 도요타가 잘하고 있고 소형차는 이제 현대가 잘하고 있죠. 모스크바를 갔는데 모스크바의 크레물린 궁 앞에 있는 러시아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요. 새벽 2시에 창밖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웬 놈의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나. 그리고 카텐을 확 제쳐서 봤는데 보니까 삼성전자의 대형 네온 사인이 30m짜리가 돌 그 빛이었습니다. 제가 빤스바람에 박수를 치고 잤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일본 애들은 한국에서 삼성하고 LG 두 형제가 나와서 싸울 때 객관적 시장인 소위 자국 브랜드가 없는 시장, 이를테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자국 브랜드가 없죠. 여기서 삼성, LG가 나오면 저쪽에서는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히다치, 사뇨 해가지고 한 10개 나옵니다. 10대 2로 붙는 겁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대자동차 혼자 나가면 저쪽에서는 도요타, 혼다, 닛산, 뭐 스바루 해가지고 그쪽에 한 7, 8개 나옵니다.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여러 교수님들께서 걱정하다시피 근래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한국이 기술에는 일본한테 밀리고 가격에는 중국한테 밀릴 거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더니 거꾸로 샌드위치가 아니라 이제 역샌드위치가 돼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세계 4등까지 올라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주 경쟁 상대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미국의 뭐 월풀, 뭐 가전 이런 게 아니고 대체로 일본 일제하고 많이 싸우더라. 그러면 일제가 지금 우리가 뭐 도요타 자동차에서 수십 권의 책이 나와 있는데 한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일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경영학의 노하우는 뭐냐? 이걸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1999년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딱 10년 걸려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출판사에서 이게 원래 한 일주일 걸려서 나올 책인데 오늘 아침에
5권만 일단 가져보내서 저한테 갖고 왔습니다. 요거 쓰는데 딱 10년 걸렸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이 일본의 상도인데 이거 꼭 사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들은 겁니다. 저 책을 쓰면서 제일 어려웠던 거는 뭐 신문이나 무슨 책을 보고 쓴 게 아니라 저 책에 나오는 기업체 사장님이나 가게 주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걸린 거죠. 자, 그러면 일본의 상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거를 조금 옛날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사람의 문제아가 있습니다. 이 문제아는 오다 노부나가죠. 가운데는 풍신수길입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쳐들어왔죠.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이 세 명이 같은 시대에 살았죠. 이 세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은 경제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 오다 노부나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여 울어라. 울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풍신수길이가 얘 왼팔인데 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여 울어라. 울도록 만들겠다. 이 사람은 세여 울어라.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새를 소위 천하를 놓고 비유를 하는데 이 세 명이 철학이 다 틀립니다. 이 사람은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 이 성질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죽었어요. 49살에. 이 사람은 새여 울어라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인내심의 대가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또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일본 천하를 먹어서 도쿠가와 막부 260년을 열었죠. 자, 이 세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 일본의 상도가 시작이 됩니다. 때는 1586년 9월 1일 아침이었습니다. 교토에 가시면 혼노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절이에요. 우리나라 치면 종로이가 있는 조개사만 합니다. 때는 가을이 돼서 천하에 단풍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도쿠가 이에야스는 아침에 세수를 하기 위해서 혼노지의 뜰에 내려섰습니다. 혼노지는 당시 전국시대의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의 본부였습니다. 그가 세수를 하고 나서 허리를 폈을 때 그의 등에 화살이 날아서 박힙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현장에서 화살 한 방에 사망합니다. 최근에 그 일본 NHK에서 방송된 드라마들을 보면 총에 맞아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또 화살에 맞았다는 설도 있고 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죽었습니다. 자, 천하 통일을 목전에 둔 오다 노부나가가 갑자기 자기의 부하인 아케치 미쓰히데의 손에 의해서 죽음으로써 천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아케치 미쓰히데는 오다 노부나가의 왼팔이었습니다. 풍신수길이는 오다 노부나가의 얘가 오른팔이죠. 아케치는 그 당대의 아주 지장이고 명장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가 성질이 너무 급하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으면 뒤통수를 무지하게 많이 때렸대요. 뒤통수. 그 사람이 많이 맞다 보면 성질 나잖아요. 우리나라 회장님 중에서는 테헤란로 강남에서 길 막힐 때 빨리 안 간다고 차가 꽉 막히는데 운전수 뒤통수 때리는 양반들이 계시다고. 빨리 가라고. 차가 꽉 막히는데 어떻게 빨리 가. 그래서 지성질에 먼저 뒤통수 때리는 거. 그러니까 뒤통수를 내가 얻어 맞으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지 오야봉을 죽여버린 겁니다. 혼노지라는 절에 관련된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대끼와 혼노지니아리.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김일성이 보낸 공비한테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믿었던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맞아 죽듯이 적은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케치 미쓰히데에 의해서 죽었는데, 자, 아케치가 오야봉을 죽이고 천하를 이제 자기가 먹으려고 그랬죠. 그때 풍신수길이는 오다 노부나가의 왼팔로서 히로시마 성을 5만 병력을 끌고 와서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오다가 히로시마 성을 제외하고 일본 전국을 다 먹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만 남았어요. 이제 이것만 쳐서 이것만 항복을 받으면 모리 성주로부터 항복받으면 천하통일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자기의 왼팔이자 아주 지장인 여우보다 원숭이보다 약은 이 풍신수길을 여기 보내서 5만 명이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자, 풍신수길이가 이 성을 치려고 돌격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토에서 파반을 하고 오더니 쪽지를 줍니다. 오야봉인 오다 노부나가가 아케치 미스히데의 화산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풍신수길이는 그 말을 듣고 대변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서 급거 회군하기 시작합니다.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히로시마 성주인 모리에게 화해를 청한 다음에 바로 병력을 돌려서 교토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교토까지 거리는 한 400km 정도 될 겁니다. 5만 명이 이 400km를 주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5일입니다. 아케치 미스히데는 풍신수길이가 반드시 교토로 회군해서 자기를 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15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전열을 가다듬으려고 했습니다. 풍신수길이는 아케치의 계산대로 가면은 저쪽이 이미 모든 전열을 다 정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승산이 없다.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단 일주일 만에 주파할 계획을 세웁니다. 15일 걸릴 거리를. 뭐 당시에 무슨 기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트럭이 있었겠습니까? 버스가 있었겠습니까? 오로지 걸어가는 건데 실제로 일주일 만에 주파했습니다. 어떻게 주파했냐면 지금 이 사진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이 장면이 일본의 여관입니다. 우리나라 치면은 장호원, 무슨 뭐 인덕원, 원자가 붙은 데가 우리나라 옛날에 파발마가 뛰는 데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관이 있고 음식점이 있고 또 말 먹일 수가 있고 잠을 잘 수가 있죠. 일본의 경우는 동해도 53차라는 게 있습니다. 도쿄와 교토, 오사카 사이에 53개의 역과 참이 있었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역과 참이 있었는데 이 뒤에 보시는 이 초가집이 잠을 잘 수 있는 여관이고 여기 지금 말을 쉴 수 있고 여기는 지금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이런 대규모의 역과 참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풍신수길이는 15일 걸려서 낮에는 행군하고 밤에는 자가지고는 도저히 이걸 아케치 군대를 깨트릴 수 없다. 밤이고 낮이고 행군하자. 그래서 5만 명 중에 선발대 500명을 뽑아가지고 이 선발대를 먼저 이런 역과 참에 보냈습니다. 보내서 5만 개의 주먹밥을 미리 준비하게 했습니다. 5만 명의 병사들이 걸어가면서 이 주먹밥을 손에 쥐어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계속 행군할 수 있도록 밤이고 낮이고 행군하는 겁니다. 그 인간이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밤이고 낮이고 잠을 안 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는 교토에 풍신수길이가 들어가기도 전에 아케치 군대는 겁에 질려서 다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군 속도가 너무 빠른 데다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신의 군대가 아닌다면 가미사마의 군대가 아닌다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들어올 수가 있냐. 밤낮으로 오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케치 군대는 싸우지도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케치 자신도 도망갔습니다. 도망갔는데 일본 말로 무사사냥이라고 그래서 도망가서 도망친 사람을 일반 백성들이 때려 죽였죠. 돌 때려 죽였습니다. 옷 다 벗기고. 왜 그러냐면 오야봉을 죽인 배신자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의 정서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말로 무사사냥, 부시가리라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아케치는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풍신수길이는 천하를 먹었죠. 이 사람이 천하를 먹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오사카 성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오사카 성은 지금 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은 지금 성은 원래 풍신수길이가 졌던 거의 4분의 1 규모입니다. 지금 풍신수길이가 진 거가 아닙니다. 지금. 자, 오사카 성을 졌는데 일본에서 가장 큰 성이죠. 오사카 성이. 뭐 잘진 성이 뭐 히메지 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가장 규모가 크죠. 이걸 제일 크게 한 이유는 자기가 최초로 천하 통일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기의 기세를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성을 졌는데 천하를 먹었는데 문제는 풍신수길의 고민이 딴 데 있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의 쌀 생산량입니다. 일본 전국에서 약 2720만 석, 1592년이면 임진왜란이 나던 해입니다. 2720만 석의 쌀이 일본 전국에서 생산됐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쌀 한 석이 몇 가마입니까? 쌀 한 석이 몇 가마예요? 쌀 한 석이. 저희 때까지만 해도 국민학교 때 그거 배웠습니다. 쌀 한 석이 몇 가마냐고. 한국하고 한국하고 중국은 쌀 한 석이 2가마입니다. 일본은 3가마입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여기 2720만 석 곱하기 3을 하면
8,160만 가마니가 되죠. 예. 그래서 일본 전국에 8,100만 가마니 정도의 쌀이 생산이 됐어요. 그 당시에 풍신수길이가 천하통일을 했는데 풍신수길이는 자기 영지, 직할 영지. 그러니까 일본에는 풍신수길의 시대에 약 266개 정도의 번이 있었습니다. 지방 국가들이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다른 나라입니다.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 번에서 일본 성주들 보면은 쟤는 50만 석, 쟤는 30만 석, 쟤는 100만 석. 그 100만 석이 제일 센 게 누구냐면 오늘날의 가나자와 현의 쇼군 마에다가 100만 석이었거든요. 옛날에 혹시 쇼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쇼군? 옛날 영화죠. 그 쇼군이라는 게 장군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장군이 바로 쇼군 마에다입니다. 마에다가 100만 석이었어요. 가가 100만 석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가장 경제력이 셌습니다.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65만 석. 근데 최대의 라이벌인 도쿠와 이에야스는 54만 석이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10만 석밖에 안 돼요. 도쿠와 이에야스는 풍신수길이한테 항복은 했지만 겉으로는 항복을 했지만 속으로는 풍신수길이 너 이 새끼 걸리면 죽는다 라고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풍신수길이는요 일본 천하에서 가장 미천한 출신으로서 일본 최고의 간pak고 관백 소위 총리까지 올라간 2명 중에 하나입니다. 풍신수길이하고 이등박문희가 일본의 제일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간 유일한 인물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조선을 쳤다는 거. 풍신수길이는 원래 그 어머니가 재가를 해서 그 계부 밑에 자랐죠. 화가 나서 계부하고 싸우고 가출해 버렸죠. 가출해서 할 게 없으니까 도둑질을 했죠. 나무를 잘 타고 담을 잘 넘었기 때문에 별명이 사루, 원숭이였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다가 이대로 계속 나갔다가는 자기 신세 조질 것 같으니까 바늘 장사로 아이템을 바꿨죠.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바늘 목판을 두고 자기 동네 고향으로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출세했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1590년대, 1570년대 바늘 장사는 첨단 하이테크 제품이에요. 네? 그 첨단 하이테크 제품이 맞는 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960년대 우리 어머니가 바느질할 때 바늘이 잘 부러졌습니다. 제가 손톱깎이 스매길이라는 걸 처음으로 산 게 국산을 1967년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육교위에서 15원 주고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놈의 스매끼리가 집에 와서 손톱을 깎아보니까 손톱이 잘리지가 않아. 뜯어내는 거예요. 쇠가 나빠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들 400년 전에 바늘 장사했다는 거는요. 정말 첨단 하이테크 제품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출세를 했는데 이렇게 출신 성분이 미천하니까 도쿠와 이에야스는 워낙에 그 성주의 아들이니까 풍신수길이하고는 비교가 되진 않죠. 도쿠와 이에야스가 행차를 했을 때 풍신수길이는 진흙창에 머리를 쳐박고 기다려야 할 정도의 신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도쿠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틈만 나면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걸 알죠. 원숭이가 약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만 내버려뒀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풍신수길이가 포고령을 냅니다. 첫 번째, 지방의 성주들은 자기 번에서 당장 이달 쌀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사카성으로 올려보내라. 이게 포고령 1호입니다. 두 번째, 자기 번에서 잡히는 생선 중에 이번 달에 쓸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사카로 올려보냈다가 다시 내려간다. 세 번째, 자기 번에서 생산되는 배추, 무, 호박, 당근 할 것 없이 모든 채소는 야채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야채는 일본 말입니다. 야사이. 우린 채소라고 그래야 됩니다. 모든 채소는 이달 쓸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오사카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간다. 자, 쌀을 뺐고 생선을 뺐고 채소를 빼면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소고기 남죠. 돼지고기 남죠. 일본 사람은 소고기를 1860년 이전에는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그 이후에 먹었습니다.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쌀 뺐고 생선 뺐고 채소 빼도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한마디로 경제력을 박탈하는 겁니다. 지방의 이 성주들을 경제력을 박탈해야 도쿠와 이에야스 덕천과 강희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자기한테 반항을 하는 지방 성주나 도쿠와 이에야스 같은 놈을 경제력을 박탈함으로써 자기의 말을 잘 듣게 그렇게 맺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본 전국에 수천만 석이 되는 쌀이 배를 통해서 오사카로 올라옵니다. 생선이 올라옵니다. 채소가 올라옵니다. 오사카에는 큰 시장이 3개 생깁니다. 쌀 시장, 생선 시장, 채소 시장. 자, 문제는 이 막대한 물량의 쌀과 채소와 생선을 어떻게 관리해서 다시 내려보낼 것인가. 이 물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이겠죠. 풍신수길이는 이걸 자기 손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천하의 장사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불러 모은 장사가 바로 이 후시미 상인입니다. 이 후시미는 오늘날에도 후시미 구가 있지만 월계관이라는 청주가 바로 이 후시미 구에 있습니다. 후시미 상인은요, 비단 장사로 유명합니다. 비단으로 옷을 만들죠. 이 옷을 만들어서 일본의 천황가에 납품을 합니다. 또 일본에 잘 사는 사람들, 신하들도 전부 이 후시미 상인들이 옷을 만들어 납품을 했죠. 이 장사의 규제들입니다. 이 후시미 상인들이 나중에 지금 탄생시킨 회사가 교세라라고 들어보셨죠? 이나모리 가스오 회장이 있는 교세라. 그다음에 무라타 제작소, 그다음에 옴론, 일본전산. 요새 일본전산 이야기라는 책이 뜨고 있는데 일본전산. 그다음에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이 배우자고 한 닌텐도의 후시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호리바 제작소, 뭐 니치콘, 세계 1위의 강력한 중소기업 32개가 지금 바로 이 후시미구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이 후시미의 이 비단 장사들이 갖고 있는 상도가 있습니다. 이 상도가 발전해서 변형돼 가지고 얘네들 같은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무라타 제작소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요. 무라타 제작소. 죄송하지만 무라타 제작소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아, 여기는 품질 계단이 확실히 강력하시네. 무라타 제작소가 지금 만든 부품을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한 분도 안 빼놓고 호주머니에 지금 다 갖고 계시죠. 느끼십니까? 한 분도 안 빼놓고 지금 현재 무라타 제작소가 만든 부품을 자기 호주머니에 다 갖고 계시다니까.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 잠깐만 빌려주십시오. 이 모토로라 같은데. 자, 이렇게 휴대폰이 있으면, 자, 이 삼성이 작년에 휴대폰 5천만 개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 액정하면 어느 날 겁니까? 액정하면 삼성이죠. 삼성은 삼성 거, LG는 LG 거 지그들이 쓰죠. 휴대폰의 3대 핵심 부품이 뭡니까? 액정하면. 그 다음에 모뎀이죠. 모뎀은 어느 날 겁니까? 미국 퀄컴이죠. 퀄컴 지난달에 제소당했잖아요. 우리 공정거래위원회한테. EU도 지금 제소하려고 그러잖아요. 퀄컴을. 너무 독과점을 많이 하고 독과점 폐해를 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구동 드라이브 칩입니다. 내 산업공학과 교수님 앞에서 지금 이 자부tam이 번데기 앞에서 지금 주름 잡는. 이 구동 드라이브 칩은 어느 날 겁니까? 무라타 제작소입니다. 휴대폰의 3대 요소. LCD 액정하면 모뎀, 구동 드라이브 칩. 구동 드라이브 칩 뭐 하는 겁니까? 자, 번호를 띵띵띵 해서 01033365823을 딱 누르면 이 번호를 취합을 해서 모뎀으로 보내주는 게 구동 드라이브 칩입니다. 이걸 받아가지고 모뎀이 기죽으로 쏴주는 겁니다. 동시에 LCD 창에다 번호를 띄우면서. 이게 바로 무라타 제작소가 만드는 부품입니다. 삼성이 5천만 개의 휴대폰을 작년에 만들어 팔았는데 미국 퀄컴에다가 모뎀 로얄티 줘야죠. 그 다음에 모뎀 값을 줘야죠. 아마 작년 통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몇천억 될 겁니다. 미국 퀄컴에다 갖다 주는 게. 로얄티만 또 부품값 별도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구동 드라이브 칩을 전 세계 독과점 80%가 무라타 제작소인데 나머지 20%는 일본에 니치합니다. 이게 100%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거죠. 휴대폰의 3대 핵심 기술 중에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미국이고 액정 화면만 우리 삼성 거다. 그러면 칼라링은 어느 날 겁니까? 칼라링 다 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칼라링 일본이 야마하입니다. 음원 소스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야마하에 다 돈 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작년에 삼성이 휴대폰 5천만 대 팔아서 휴대폰 속에 있는 부품 중에 15%가 일제인데 일본에 부품값 내고 로얄티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다. 대일 무역 적자가 작년에 300억 달러 났는데요.
우리나라는 휴대폰을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대일 무역 적자는 더 늘어나게 돼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핵심 부품을 일본에 갖다 쓰니까 칼라링 하려고 일본에 야마에 돈 줘야지. 이 구동 드라이브 칩도 일본 무라타 대학소 갖다 줘.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있습니다. 이걸 빨리 방지하려면 이 교세라가 이 세계적인 회사 아닙니까? 이나모리 가소. 교세라 이나모리 가소 회장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아, 아시는 것 같은데? 아, 맞습니다. 우장춘 박사의 딸입니다. 아사코라고. 우장춘 박사의 아버님은 누군지 아십니까?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 민비 시해 사건에 앞장섰던 우범손입니다. 우범손이 일본으로 도망가가지고 자식 낳아서 우장춘 박사 같은 유능한 과학자를 만들었죠. 우장춘 박사가 자기 딸을 교세라 회장하는 이나모리 가쏘한테 시집을 보냈습니다. 제가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쏘 회장 사모님, 아사코 사모님 만나면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교세라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자식들이 크면 회사를 통째로 한국으로 좀 갖고 와다오. 그게 애국하는 길이다. 그럼 우리는 뭐 가장 쉽게 그냥 교세라 갖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그냥 통째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후시미 상인이 갖고 있는 전통 위에서 일본의 32개의 세계 1위의 기업들이 탄생을 합니다. 풍신수기 1위는 후시미 상인들을 상제가 뛰어났기 때문에 장사 수완이 뛰어났기 때문에 전부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으로 이주시킵니다. 두 번째로는 오미 상인입니다. 자, 오미라는 데는요, 제가 요새 뭐 작년부터 그냥 뼈질하게 지금 오미를 댕기고 있습니다. 아주 취재하려고. 여기 지금 이렇게 사카 쓰고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지금 봉을 맸습니다. 이거는 조롱입니다. 비 올 때 혹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린 게 뭐냐면 모기장입니다. 모기장. 여기. 요 밑에 상자가 들어있는데 이 상자 속에 뭐가 있냐면 약이 들어있습니다. 약.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교토 옆에 있는 비파오라는 서울시에 딱 절반만한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숫가를 중심으로 오미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을 걸어서 요거를 샘플을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북으로 1000km, 북해도까지, 남으로 1000km, 큐슈까지 갑니다. 가서 이 모기장 샘플하고 약을 샘플을 팝니다. 그러고 나서 걸어 다시 자기 동네로 와가지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북해도로 간 장사꾼하고 큐슈로 간 장사꾼이 모여서 야, 요새 큐슈 쪽에 뇌염이 있더냐 없더냐. 우리가 여름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일본 뇌염이 발생했다 그러죠. 왜 뇌염 앞에 일본자가 왜 붙는지 아십니까? 오사카나 교토 같은 대도시 가면요, 모기는커녕 파리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시골을 한번 가셔서 대나무 숲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정말 절규합니다. 제가 대나무 숲속에 한번 잘못 들어갔다가 시골에 가갖고 5분도 안 됐는데 한 200방 이상 물렸습니다. 그것도 옷을 다 뚫고 들어와. 일본이 모기가 많다는 걸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일본 뇌염이 앞에 일본자가 붙은 걸 거기서 확실히 깨달았어요. 일본이 말이죠. 뇌염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이 발달했습니다. 또 일본이라는 나라는 내란이 많았죠. 저희들끼리 막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이 약이 발달했어요. 이 사람들이 약이 고가기 때문에 여기다 넣고 가서 팔면서 큐슈 쪽에는 지금 요새 뇌염이 많이 퍼졌냐 안 퍼졌냐. 뇌염이 많이 퍼지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얼른 모기장을 막 방방에 하나씩 다 사니까. 북해도는 어떠냐. 그럼 북해도는 냉해가 들어서 지금 모기는커녕 뭐 추워서 못 잘 정도다 여름인데 이렇게 서로 정보 교환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북해도에 보내야 될 물량을 큐슈 쪽으로 다 보내는 게 낫다. 그래서 이런 정보 교환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그 다음부터는 이 모기장을 큐슈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건을 팔러가서 약 같은 걸 시골에 갖다 팔려면 약이 비싸니까 시골에 가난한 농민이 이걸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럽니다. 약값을 봄에 미나리를 낼 때 10분의 1을 다오. 조금 있다가 열무를 낼 때 또 10분의 1 다오. 여름에 뭐 가지를 출하했을 때 10분의 1 다오. 이렇게 해서 쪼갭니다. 1637년에 오미 상인이 세계 최초로 월부를 한 사람입니다. 월부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 사람들이 이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미 상인들이 모기장, 약, 그 다음에 칠기 밥그릇이 있습니다. 칠기라는 거는 재팬이란 말 자체가 원래 치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어원 자체가. 그래서 일본이 칠이 무지하게 많이 납니다. 오칠할 때 칠. 오미 상인들이 전 일본의 칠기 그 독과점 80%입니다. 80%. 이걸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뭐냐? 도요타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지금 나고야의 아이치현의 도요다시에 있죠. 원래 도요타의 출발은 시즈오카현입니다. 시즈오카현은 오미상인의 관내에 있었습니다. 오미상인의 영역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도요타를 창업한 창업주는 오미상인의 관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 이 도요타 자동차의 사위가 도요타 리사부로라는 사람인데 창업주의 사위, 이 사람이 오미 사람입니다. 오미 상인의 아들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도요타의 무차입 경영이 유명하거든요. 오미 상인이 무차입 경영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성 상인이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하려면 때려쳐라 그래요. 그래서 태평양화학이나 뭐 에이스 침대나 신도리코 사무기나 이게 다 개성 상인들이 만든 거거든요. 아모레 한약품. 오미 상인도 똑같아요. 무차입 경영. 남의 돈을 빌려서 장사하려면 때려쳐라는 철학이 똑같습니다. 제가 오미에 가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놀란 게 하나 있는데 오미에 유력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오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거 알아요? 딱 이래요. 에? 그나 우리가 다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니까 옛날에. 오미에 가시면요 백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절 이름이 백제사예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갔어. 이게 왜 백제사가 여기 있어야 되나. 갔더니 저 혼자가 간 것도 아닙니다. 4명이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다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백제사에 찍은 사진을. 그 절의 내력부터. 그 내력을 조사해 보니까 백제 사람들이 절을 져서 백제사예요. 방이 몇 개가 있었냐? 330개. 그 절 안에 방이 330개. 그래서 그 마을에 살던 사람 다 백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이 와서 살다가 고려가 망하니까 개성상인들이 이리로 건너왔다는 거예요. 절로. 가서 소위 개성상인이 갖고 있는 사계 치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복식부기죠. 이 복식부기를 얘들한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갖고 있는 복식부기가 개성상인이 갖고 있는 복식부기가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내 요미상인의 이 빤스를 벗겨버리려고 이 개성상인의 확실히 증거를 잡으려고 지금 계속 취재하고 있는데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일부는 막 억지로 부인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솔직히 인정을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문제는 근거, 문서 근거로 지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 심정적으로는 오미상인은 개성상인이 건너간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도요타 자동차를 이 사람들이 만들죠. 무차입 경영의 대가이면서 짠돌이 경영으로 아주 유명한 이 오미상인. 자, 이 사람들도 전부 풍신수길이가 오사카 성 밑으로 이주시킵니다. 장사꾼들이니까. 일본에는 약이 발달했습니다. 일본이. 이 한국 약보다 일본 약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저 오사카 상업대학에서 오신 양형은 박사님이 와 계시. 잠깐 일어나시죠. 제 친구고요. 오사카 상업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우리 경영학 박사십니다. 우리 양 박사님 앉아. 우리 양 박사님은 일본 최초로 카지노로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카지노. 돈 따는 거. 한국에서 아마 그런 분이 안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지난번에도 제가 양 박사님하고 술 무지하게 먹었는데 술 먹은 다음날 융켈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1800엔짜리인데 그거 한 병 딱 마시면요 죽은 놈도 벌떡 일어나. 그렇게 약발이 좋아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 약이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제약산업 전체의 규모가 13조 원인데 오사카에 있는 다케다 약품 혼자서 13조 원을 팝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3조 원인데 다케다 제약 혼자서 13조 원이에요. 여기 그만큼 볼륨이 커요. 자, 칼로 찌르고 죽이고 한 일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이 약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히라노 상인도 전부 오사카 성 밑으로 집단 유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 선수는 다 불러오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조총을 들고 일본 애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갖고 온 총입니다. 이 총을 만드는 사람은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사카이 사람들이 이 총을 만들었죠. 이 총장사로 아주 유명한데 1600년도에 일본이 갖고 있던 총은 총 8만 정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갖고 있었던 게 8만 정이었습니다. 전 유럽이 갖고 있었던 게. 그러니까 일본의 국력이 이미 1600년대에 유럽을 상대할 정도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 놈을 가장 우습게 보는 사람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런 쪽발이 새끼들, 조그만 외놈 새끼들, 일본 놈들 이러잖아요. 제가 호주에서요. 저희 아파트 68층이었는데 거기에 22층에 사우나가 있습니다. 사우나 도크가 있어요. 거기를 가면요. 전 세계 사람이 사우나 도크에 다 들어옵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죠. 일본 애들과 많이 사거든요. 걔도 들어와요.
그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온 애도 있고 뭐 칠레, 뭐 남아공, 영국, 미국. 그러면 나라가 잘 사는 수들은 목에 힘을 주고 앉아 있습니다. 미국 놈들이 제일 자연스럽게 아주 편하게 있고, 못 사는 나라 칠레 이런 애들은 좀 기가 죽어서 이러고 있고, 베트남 이런 애들은 들어왔다 금방 나가버려. 제비가 안 되니까. 일본 놈들은 고개 푹 숙이고 있죠. 걔들이 이상하게 잘 사는데 애들이 개인으로서는 아주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분명히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 놈인데 한국 사람은 일본 놈한테 딱 째려보면서 이 새끼 너 걸리면 죽는다 이런 태도로 보죠. 일제 36년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하여튼 무지하게 그런 면에서 당당해. 예. 당당해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사육견이고 우리는 사냥견이. 우리는 사냥개고 저쪽은 사육견이야. 보신탕용이고 우리는 잡아먹는. 이게 좀 틀려요. 아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바이탈리티가 넘쳐가지고 이 새벽에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시고 나가서 또 일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 사카이 상인까지 다 옮겼습니다. 오사카 성 밑으로 와서 풍신수길이가 이 애들을 데리고 쌀 장사, 생선 장사, 채소 장사를 시켰습니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기니까 조선을 쳤습니다. 조선을 쳤어요. 임진왜란 쳤죠. 쳐서 조선을 칠 때 후쿠오카로 내려갑니다. 풍신수길이가 내려가서 상인을 만납니다. 카미야라는 상인을 만나가지고 상인한테 그럽니다. 부탁을 해요. 나 조선을 칠 거다. 그 다음에 조선을 먹으면 중국을 치겠다. 중국을 먹으면 인도까지 가겠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배가 없다. 배가 없으니까 카미야 당신이 조선과의 밀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배가 400척이나 있다니까 그거 빌려다오. 카미야가 거절하거든요. 천하의 쇼군의 말을 거절해버리거든.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하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풍신수길이 대단한 놈인 게 일부러 걔네 집을 찾아가서 다회를 베풀어 줍니다. 다회. 차를 베풀어 줘요. 차 마시는 모임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보송 녹차 한 잔 따라주는 거냐? 이게 아니에요. 일본의 다회, 다도의 정신을 이해하면 일본을 거의 다 이해했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삼성전자에 작년에 가서 3번에 걸쳐서 삼성전자에서 일본과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540명이더라고요. 난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한테 강의를 3번에 걸쳐서 해달래요. 일본 문화의 이해에 대해서. 왜 그런 걸 하냐 갑자기. 그랬더니 물건을 팔러 가서 물건을 팔고 끝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먹을 때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얘기할 대화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기껏 한다는 말이 좋은 술집 어딨냐, 태국기 꽂을 때는 어딨냐 이런 거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일본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요새 일본 애들은요, 과거에는 무슨 섹스 애니멀 그랬지만 요새 일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 일본 놈도 다 고자 돼버렸어요. 2달 동안 섹스 안 하는 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철 통근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근 시간이 거의 1시간 반에서 2시간 육박하니까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전철에 깨다 보니까 이 일의 강도가 무지하게 셉니다. 그래서 섹스리스 부부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지금 건장한 30대 남자의 약 30%가 섹스 안 한다는 겁니다. 회사 일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자, 이게 왜 얘기가. 풍신수길이가 말이에요. 천하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카미야한테 다도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이 다도가 말이에요. 제가 교토에 가서 다도를 한번 배우러 갔는데 묘희암이라는 데를 갔어요. 일본말 묘키암인데 탁 들어가서 제일 먼저 놀란 거는요. 어떻게 이 다실이 해남 대흥사 일지암 다실과 100% 이렇게 똑같을까? 걔는 아주 이상하더라고. 센노리큐가 일본의 풍신수길의 다도 스승이거든요. 센노리큐를 조사했는데 센노리큐가 한국계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일본 쪽에서 강력하게 부인하더라고. 그러면 한 평짜리 방에 다다미 2장을 붙이면 한 평이 됩니다. 초가집입니다. 다실로 들어가는 입구는 이 사람 머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얕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실에 들어갈 때는 머리를 숙여라. 자기 자신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머리를 숙여라. 천하의 쇼군도 지방의 성주도 머리를 숙여라. 차를 마실 때. 왜냐하면 다도가 차를 마시는 게 아니라 검소, 검약, 인고의 정신을 배우는 자리다. 자기 자신을 무장해제하고 자기가 소박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자리다. 따라서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풍신수길이가 다도를 보급하는데 라이벌 2명씩 불러가지고 4명이 한 평짜리 방에 들어가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 차를 마시는 겁니다. 전국시대의 무장들은요, 몸무게가 100kg씩 나왔습니다.
일본에 가시면요. 일본 사람의 한 95% 정도는 만나면 하이 하이 이러죠. 일본의 5%잘 나가는 놈들은 절대 하이 하이 그러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걔네들. 5%. 우리나라도 상위 5%는 양반이었거든요. 95%는 기타 등등이고 일본의 5%의 잘 나가는 놈들 소위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나 거기에 참배를 가는 애들은 절대 한국 사람 앞에서 하이 하이 그러지 않습니다. 쏘까 아 그래 이런 식으로 딱 하대해버려. 이 전국시대의 무장 4시 들어가서 100kg 되는 무장들이 차를 3시간을 마시는데 다실에서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눈빛으로만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3시간을 100kg나 되는 무장이 한 평짜리 가로 세로 1.8m에 같이 앉아있으면 코가 닿을 만한 거리에서 차를 3시간을 마셔보십시오. 말 한마디도 못하고 눈빛으로만.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감정이 드냐면요. 이놈의 새끼. 둘 다 라이벌이야. 서로. 두 명이. 이놈의 새끼. 이제 보니까 이거 가나자번에 누구 하냐? 이 새끼 우리 아버지 죽인 놈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 새끼야 너는 내 여동생을 죽였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칼을 뽑아야 되는데 다실에 들어갈 때는 칼을 갖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부 무장을 해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다 치고 싶은데 지금 쇼군이 주재한 다회에 들어왔는데 주먹으로 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눈에서 불이 막 번쩍번쩍하는 감정을 참으면서 차를 마시는 겁니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바로 고나이랑 빠가이로 바로 죽여버리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차를 마시다 보면 1시간쯤 지나면 너도 그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나도 우리도 사정이 있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시간 지나면 야 우리 과거의 감정은 있고 우리 자식들한테 우리 자식 보고 니네 자식 죽이라고 해야 되겠냐? 네 자식 꼭 우리 자식 죽여야겠냐? 우리 지금부터 어느 정도 평화를 유지하고 살자라고 화해를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3시간 동안.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우리나라처럼 폭탄주 돌리고 한 10잔 들어가면은 자 지금부터 제가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동생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일본 사람은 절대 폭탄주 먹고 형님 동생 되는 사이가 없습니다.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술로 쌓은 우정은 술이 깬과 동시에 사라진다. 자, 그래서 풍신수길이가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이순신 장군한테 처음엔 잘 먹었잖아요. 한반도를. 근데 이순신 장군이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거든. 이순신 장군이 워낙 잘 싸우니까 무보수 CEO로 싸운 사람 아닙니까? 이순신이. 그죠? 백의종군이라는 게 요새 좀 무보수 CEO야. 그 양반이 너무 잘 싸우니까 전황보고를 받고 있었어. 풍신수길이가. 스트레스를 무진장 받았대요. 풍신수길이 죽었거든요. 죽었어. 빼샥 말라가지고. 현대 의학자들이 풍신수길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검토한 결과 위궤양이 위암으로 발전해서 사망했다 결론 내렸습니다. 이게 3년 전에 나왔어요. 결론이. 위암이야.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자, 풍신수길이가 죽기 전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아들이 3살인가 4살 어렸어요. 히데요리가. 이게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고 죽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라. 그래서 자기의 가장 최대 라이벌인 도쿠가 이에야스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도쿠가 이에야스 병석에 누워서 너 내가 부르는 걸 받았을 수 있겠냐? 뭔데요? 충성서약서. 그러니까 충성서약서를 3살짜리 애기인 히데요리에게 충성을 한다는 서약서를 씁니다. 자,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래도 좀 젠틀맨인 게 한국 같으면요. 이런 뭐 수길이 너 빨리 죽어라. 3살짜리 이거는 뭐 그냥 칼로 칠 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도쿠가 이에야스가 그 서약서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오랫동안 지켰습니다. 사실은. 단칼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본들이 좀 젠틀맨인 데가 있어요. 어쨌든 풍신수길이가 죽고 나서 결국은 몇 년 참다가 도쿠가 이에야스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을 일으킨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세키가하라라는 데죠. 이 세키가하라가 이 기록지가 8km고 이 폭이 2km입니다. 여기에 풍신수길을 대신한 이시타 미즈나리가 82,000군대로 여기에 포진을 하고 있었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72,000군대로 여기에 양쪽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서기 1600년 9월 1일 아침 6시에 양쪽 군대 격돌했습니다. 여기서 천하가 갈렸어요. 이 세키가하라는 데는 일본의 동과 서의 딱 중심에 있습니다. 현재도 일본을 나누는 분기점으로 세키가하라를 항상 꼽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동과 서의 감정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역 감정이 있다고 그러죠. 일본은 동과 서의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동과 서의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 전라도 경상도보다 훨씬 강합니다. 오사카를 본고지로 한 서군, 동경을 본고지로 한 동군, 이 감정이 세죠. 그게 프로야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사카를 근거지로 한 한신 타이거스,
동경을 그게 나타나요. 자, 여기서 전쟁을 하는데 이미 풍신수길이 죽었고 이스타미 이진라리가 대신 나와서 82,000군대로 싸웁니다. 얘는 72,000이야. 얘가 병력이 10,000명이 적었어요. 얘가 근데 병력만 적은 게 아니야. 쌀 뺏겨, 생선 뺏겨, 채소 뺏기고 다 털렸어.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거지야. 이쪽은 풍신수길이가 걷어들인 게 무진장 많죠. 얘 거지입니다. 이 거지한테 붙으면 병참이 안 되니까 질 겁니다. 이때 어느 상인이, 요도야 조한이라는 상인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요도야 조한이라는 사람은 풍신수길 밑에서 토목업을 해갖고 돈을 무지하게 번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몇 조 단위의 돈을 번 사람인데 일본 최고의 재벌이었죠. 얘를 찾아가요. 풍신수길을 배신한 거죠. 풍신수길이 죽었으니까. 찾아가서 도쿠가 이에야스 하파를 돕고 싶습니다. 왜? 너 풍신수길이 부하했잖아. 거기서 돈 벌었잖아. 상인으로서. 세상은 돕니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력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덕천강이가 의심하죠. 요도야 조한을. 이놈의 본심이 뭔지 모르겠다. 참모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놈이 돕겠다고 왔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랬더니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한다. 지금은.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왜냐하면 덕천강의 군대는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제대로 못 먹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밥 못 먹고 무슨 전쟁을 합니까? 천막이 없어가지고 이슬을 맞고 그냥 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얘는 천막도 있고 밥도 충분하고 병참이 충분해. 그런데 요도야 조한이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주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식량 무제한 공급, 텐트 무제한 공급이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요도야 조한이 그 다음 날부터 쌀과 텐트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1600년 9월 15일 아침부터 양쪽 군대가 격돌해서 일주일 만에 승부가 갈렸어요. 덕천강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병력이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세키가하라에서 전쟁에 얘가 승리함으로써 이 사람은 나고야 출신이지만은 나중에 수도를 동경으로 옮기거든요. 이 동군의 대표입니다. 풍신수길은 서군의 대표예요. 오사카를 천하의 부엌, 이른바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 사람은 풍신수길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 동경을 일본 경제의 중심으로 만든 사람은 도쿠가 이에야스입니다. 따라서 동경 사람과 오사카 사람은 지금도 서로 대립이 팽팽하죠. 일본의 대기업들을 보면요. 신문사를 보십시오. 아사히 신문 동경 본사입니다. 오사카 신문 아사히 신문 오사카 본사입니다. 서로 본사라는 말 써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쪽이 지사가 돼야 되잖아요. 부산은 지사고 서울은 본사해야 되잖아요.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경 본사, 오사카 본사예요. 심지어 교토 사람들은 동경에서 온 사람 보고 언제 올라오셨습니까? 그럽니다. 동경이 수도인데 교토 사람이 언제 올라오셨습니까? 교토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쪽 사람이 갖고 있는 동경을 평가절하는 감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덕천강이가 천하를 먹었죠. 세키가하라는 바로 일본의 동가서의 분기점, 일본의 역사를 뒤집는 경제력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서에서 동경을 중심으로 한 동으로 옮겨가는 이 대사건입니다. 따라서 일본 사람들은 세키가하라를 중심으로 경제 혹은 정치 이런 거를 구분하죠. 자, 도쿠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도쿠가 이에야스도 똑같은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역시 지방 번들로부터 쌀과 생선, 채소를 똑같은 정책을 썼어요. 이른바 중상주의죠. 상업을 중시하는. 상업을 중시한다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중공, 공업을 중시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물건을 지가 만들어서 직접 팔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상과 중공은 같은 말입니다. 자, 이 도쿠가 이에야스 시절이나 그 다음에 풍신수길의 시대에 일본은 사농공상, 오늘 아침엔 선비, 그 다음에 농사꾼, 그 다음에 대장쟁이, 그 다음에 장사꾼. 사농공상의 시대에서 상사농공의 시대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풍신수길이 밑에서 후시미 상인이나 사카이 상인이나 이런 총장사, 약장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일본 전체의 물산에 대한 전매권을 줬기 때문에 돈을 무지무지하게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사무라이들을 자기의 경호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양반이 장사꾼한테 들어가서 그 밑에서 월급을 받아버린 겁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이 장사꾼들이. 그래서
풍신수기제 시대에 우리는 사농공상의 시스템이 조선을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상사농공의 시스템이 유지가 돼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히로시마 성주 모리 얘기하는데 일본 말에 참근교대라는 게 있습니다. 참근교대라는 게 뭐냐면 지방에 살고 있는 성주가 자기의 부하 500명을 데리고 와서 일본의 천황이나 쇼군을 갖다 경호하는 업무를 맡는 겁니다. 이 업무를 왜 시키냐? 개의 체력을 빼려고 경제를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짓거리를 합니다. 참근교대, 일본말로 샹키교대. 모리 성주가 어느 날 쇼군으로부터 참근교대를 하기 위해서 동경으로 올라와라. 500명 끌고. 지금 자비로 오는 겁니다. 국가에서 돈 대주는 거 일전 없습니다. 지 마누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기 볼모로 잡아야 되니까. 500명이 히로시마에서부터 동경까지 행차를 하려면 거의 1000km가 됩니다. 그 1000km 동안 가마를 타고 오는데 중간에 먹어야죠. 자야죠. 술 마셔야죠. 파티해야지. 이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모리 성주는 아주 방탕하고 사치를 일삼기로 한 유명한 성주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집에 손님이 놀러 오면 손님하고 차 한 잔 딱 마시고 손님이 가잖아요. 다다미를 뜯어. 새로 깔았어. 조금 있다가 손님이 또 와. 또 차를 마셨어. 또 가잖아요. 또 뜯어. 새로 깔았어. 이게 모리예요. 그래서 일본의 지방 성주들이 사치가 극에 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나죠. 모리 성주가 참근교대를 불려서 동경으로 가는데 중간에 돈이 떨어졌어요. 500명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꾸러 장사꾼한테 오사카의 상인한테 돈을 빌려 보냈어요. 장사꾼이 돈을 안 빌렸어요. 왜냐? 작년에 꼬간 돈도 안 갚았기 때문에. 걔한테 그랬어요. 작년에 꼬간 돈도 안 갚았는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우리 그렇게 못한다. 참근교대는 매달 며칠 몇 시까지 동경의 에도성에 도착하지 못하면 그 성주 사형입니다. 사형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빨리 돈 꿔서 가야 돼. 결국은 모리 성주가 각서를 썼습니다. 나 성주 모리는 장사꾼 안무개에게 매달 며칠 몇 시까지 돈을 갚기로 하고 지금까지 잘못을 반성한다. 사인했어요. 이게 일본의 지방의 성주가 일개 상인에게 머리를 조아린 사건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상인의 힘이 번뇌 제후를 흔들 정도가 돼버린 게 이미 풍신수길의 시대에 왔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는 제가 아주 개성상인 책 쓸 때 아주 애를 먹었는데 조선시대가 들어서면서 고려시대의 그 상업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를 통해서 개성시장한테 자료 좀 보내라고 얘기 좀 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이 개성에서 사업을 하는데 개성시장을 만나서 물어봤대. 개성시장은 개성시에서 그 개성상인에 관한 자료를 많이 갖고 있냐 그랬더니 이북에도 하나도 없대요. 자기네가 1948년에 빨갱이 정권 들어서면서 다 태워버렸대. 개성에 자료가 하나도 남아있는 거예요. 개성상인 책을 제가 쓸 때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개성시장한테 그러면 네가 개성시장으로서 아는 게 좀 있을 거니까 나하고 제3국에서 만나자. 시드니에서 나하고 만나기로 했어. 개성시장. 이름이 나온다고 그러더니 저보다 한 살 아래인데 나온다는데 안 나왔어요. 시드니에.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김정일이가 지방시장들 해외 출장 전부 나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꼼짝을 못했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자료가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 상업을 전부 아주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아까 같은 그런 상사농공의 시스템으로 국가 체제를 바꿔버렸으니까 일본이 이제 국력의 출발이 거기서 되는 거죠. 제가 석학들 혹은 많이 배운 교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본이 언제부터 한국보다 앞서갔습니까? 라고. 조선 부총리의 답은 아무래도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앞서가지 않았겠냐. 메이지 유신 1868년이죠. 다른 분들한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을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썼더라고. 임진왜란 이후부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갔다. 박 대통령. 이 박 대통령이 일본 육사 출신이 돼가지고 확실히 아는 게 많아요. 이병철 회장이 쓴 걸 보니까 삼성그룹 여기서 일본 통 아닙니까? 이병철 회장도 임진왜란 이후부터 앞서갔다고 썼어요. 근데 임진왜란 이후부터 앞서간 게 맞아요. 이미 이때 도쿠와 이에야스가 혹은 풍신수길이가 사농공상 시스템을 깨버리고 상사농공 시스템을 바꾸면서 앞서갔어요. 아마 국력을 총체적으로 토탈로 비교해도 이때 앞서갔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쟁한 걸 전쟁 기록을 보면
저쪽이 국력이 셌다고 인정되는 겁니다. 이미. 따라서 이 상산원공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천하의 쇼군이 지금부터 우리는 상업을 중시하자라고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때 이런 철학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은 이시다 바이간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문심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간다에 있는 고서점에서 산 건데, 성문이라는 것은 이 사람 호입니다. 심학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배워야 할 학문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이 원래 그 교토에 있는 포목점의 그 점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서부터 쭉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지배인 반토까지 됐는데, 반토 생활을 끝나고 32살 때부터 자기가 그 월급쟁이로서 한 경험과 그 다음에 일본의 산속에 사는 철학자들을 만나서 배운 얘기를 집대성한 게 바로 이겁니다. 성문심학. 이 내용이 뭐냐면, 노동은 자기 완성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게 좀 무지하게 이상한 말인데,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회사를 다니는 태도가 틀립니다. 여기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사원이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저놈이 몸은 왔는데 마음은 집에 두고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이 조그만 중소기업을 합니다. 종업원 수가 중국이 1800명이고 한국이 250명인데 제가 거기 주주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사장이고. 제가 회사에 이렇게 가서 종업원들 발걸음을 보면 보입니다.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입니다. 작년에 키코 잘못 들었다 92억 손해봤는데 경리이사 이놈의 새끼를 잘라버려야 되는데 경리이사 100년 봉급을 날린 거 아닙니까? 92억이면. 이병철 이건희 회장이 말이에요. 신라호텔 안에 있는 팔선이라는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중국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종업원들의 발걸음이 둥둥둥 떠다니더래. 이건희가 보니까. 바로 신라호텔 사장한테 뭐라고 했냐면, 롯데호텔 안에 있는 음식점하고 저 인터컨티넨탈 음식점하고 월급표 비교해서 올려라. 딱 올렸더니 롯데하고 인터컨티가 신라호텔 8선보다 봉급이 15%가 많더래. 발걸음이 둥둥 떠다니는 이유는 종업원들이 신라호텔에 근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빨리 돈 많이 주는 데로 가야 되겠다는 걸 이건희가 발걸음만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게 경영자입니다. 경영자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건희가 그 지시한 사항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겁나는 거 많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참모들을 데리고 일본을 가서 식당에 들어갑니다. 식당에 가서 딱 앉아가고 녹차를 딱 먹고 바로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날 주문했던 음식값 다 주고 나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청 때문에. 도청. 일본은 도청의 대국입니다.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닌자가 왜 닌자인지 아십니까? 스파이로서는 최고의 발달한 놈. 그래서 일본하고 비즈니스 할 때는요, 굉장히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청일전쟁이요, 일본 대령 한 사람 때문에 이깁니다. 청일전쟁. 오카와 마다지라는 대령 한 사람 때문에 청일전쟁에 승부가 갈려요. 이게 뭐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스파이전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어쨌거나 일본 애들이 청일전쟁이 거기 딱 오카마다 대령이요, 북경에 무관으로 파견해서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자, 1894년 청일전쟁 붙을 때 당시에는 이 한포전부터 먼저 시작하거든요. 그다음에 공중전이 없잖아요. 비행기 없으니까. 오카마다지가 모든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갖고 있는 전 해군력을 다 조사했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해군력을 대비를 했습니다. 게임이 안 돼. 일본이 갖고 있는 해군력은 청나라 북양 함대가 갖고 있는 해군력의 3분의 1밖에 안 돼. 붙으면 바로 끝이야. 저 일본이. 특히 독일의 그룹회 철강이 만든 정원함 7,335톤, 시원함 7,335톤, 이 두 배가 아시아 최대의 거함일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해. 일본은 2,000톤급 밖에 없었어. 7,335톤하고 저거 붙어갖고 한포전으로 가면 바로 끝나. 일본 다 죽어. 그런데 오카마다지가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한포전으로 해서는 승산이 없으나 속도전으로 하면 압승이다. 일본 배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전으로 해서 정원 치원함의 후미로 돌아가지고 포를 운용하는 운용병을 먼저 사살한 후에 한포전으로 들어가면 바로 압승한다. 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이등박문희가 이노우에 가오루 외선과 더불어 그 보고서를 읽고 바로 개전선에 들어가거든요. 충청남도 아산 앞바다에서 처음 전쟁을 했거든요. 일주일 만에 다 괴멸당하더니 청나라 군대가. 이게 첩보전의 힘이에요. 자, 노동은 자기 완성에 나가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은요,
회사에 올 때 마음을 집에 두고 오는 종업원이 많아. 마음을. 몸만 오는 거야. 현대자동차 직원이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조립 라인에 섰을 때 일주일이라고 다 몸살나 다 쓰러집니다. 노동의 강도가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일본 애들은요, 회사에 출근하는 거를 인격 수양의 길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를 인격 수양하러 다니는 놈들이 많아요. 우리는 인격 수양하러 하니까 돈 벌러 가지. 마누라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생시킨 인물이 바로 철학자 이사예요. 이 사람이 400년대에 이 책을 썼는데 노동은 자기 완성, 소위 회사 다니는 건 인격 수양이라고 썼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안 끝났어요. 저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자기가 쓴 책을 보면 거기서 뭐라고 하냐. 나의 생각의 80%는 이시다 바이간의 성문시막에 다 나온다. 거기 다 베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0년의 전통이 상도가 이 사람에 의해서 다시 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일본 경영의 신 아닙니까? 일본엔 3대 귀신 있죠? 파나소닉의 마쓰시다 고노스케 신 1등이죠. 두 번째 신 혼다 자동차의 혼다 쇼이치로 두 번째 신입니다. 세 번째 신 소니를 창업한 이부카 마사루. 혼다 창업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토바이를 만들다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밑에 다 반대했습니다. 오토바이하고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밑에 있는 애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혼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판이 없는데 너희들은 공과대학 나와서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다. 학교에서 배운 머리. 혼다가 하는 말 중에 학교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머리다 이 말이죠. 학교도 각국교 아다마 와로이 빠가. 학교에서 배운 건 빠가다. 빠가. 왜 빠가냐? 야 이놈아, 네가 공학도로서 배운 거는 오토바이 만들던 놈이 자동차 만드는 게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이라고 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오토바이 2대를 세워놓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지붕을 씌운 게 자동차야. 혼다는 국민학교 4학년 중퇴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오토바이 2대를 세워놓고 파이프로 연결해서 지붕을 씌운 게 자동차인데 너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그런다. 나는 그 부분에 기분 나쁘다. 그러면 내가 되는 걸 보여줄게. 그것도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F1 경주용 자동차를 내가 보여줘서 이거 가지고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때는 니들이 날 인정해 줄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어요. 혼다가 직접 개발해서 F1 자동차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F1 대회 나서 우승을 했어요. 실제로. 밑에 놈들 다 할 말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혼다가 지적하는 학교 대가리란 말입니다. 학교 대가리. 자, 이런 경영의 3대 귀신. 자, 이 사람도 그지 않습니까? 이 사람 학벌 국민학교 4학년 중퇴입니다.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추종부로의 1인자죠. 예? 경영학에서. 서울상대 학장이 이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경영인으로서 게임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된 일본의 상도는 드디어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동경의 긴자입니다. 도쿠가 이에야스는 일본의 상도의 중심을 동경 긴자로 옮겼습니다. 자, 오늘날의 긴자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날 오후의 긴자는 자동차가 못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길거리 앉아서 저렇게 커피를 마십니다. 자, 긴자의 등대라고 하는 미스코시 와코. 자, 긴자에 가면 이런 가게가 있습니다. 토라야라는 떡집이죠. 이 토라야 떡집은 1241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1241년. 몇 년 됐습니까? 한 800년 됐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토라야 떡집은 790년에 이미 있었더라고요. 1241년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주 겸손해요. 그런 면에서. 떡 장사를 오늘 시간이 되시면 제가 1010년 된 떡집에 가서 떡 먹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1010년 된 떡집에 갔었어요. 작년에. 일본들이 1000년 전에 떡 장사를 길모퉁이에서 2평짜리 가게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 떡 파느라고 정신없으니까 기록을 못 남겨. 그 기록을 남길 때는 적어도 100년, 200년, 300년 흐른 다음에 먹고 살만해진 다음부터 기록을 남겨. 그렇죠? 사람이 바쁜데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콩나물 장사가 지금 자기는 이제 기록 남기게 생겼네요. 토라야가 790년에 이미 있었어, 이름이. 근데 자기네들이 먹고 사느라 바쁘니까 기록을 못 남긴 거야. 근데 1241년이 되니까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때부터 기록을 만들었어. 그래서 자기네들은 1241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같으면 790년에 분명히 가게를 했는데 우린 790년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무지하게 겸손한 거지. 제가 이 옆집에 기무라야 빵집인데요. 138년 됐습니다. 일본 천황이 여기서 빵을 제일 먼저 사 먹었어요. 일본의 앙코빵을 여기서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 빵값이 비싸지 않으니까 동경 가시면 이 기무라야 긴자에 있는 이 빵집에 가서 빵을 한번 사서 먹어보세요. 드셔보세요. 맛이 왜 다른가? 교토의 채소하고 우리나라의 채소하고 맛이 다릅니다. 교토의 채소는 이빨로 2번 문지르면 그냥 녹아버립니다. 우리나라 채소는 무지하게 질깁니다. 우리나라 고기도 좀 질기잖아요. 아까 제가 여기 잠깐 테이블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본에는 지금 아자부 10번이라고 하는 동경에 있는 그 스테이크 집이 200g에 지금 16만 원 받거든요. 200g에 200만 원 받습니다. 200만 원. 아직도 이가 붙고 시디십니까라는 식당이 이건희 회장의 단골집인데 1인분에 130만 원 받습니다. 혓바닥으로 누르면 소고기가 녹는데요. 난 그거 못 먹어봤어요. 비싸서. 근데 그 먹은 정진명 삼성재팬 사장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진짜 혓바닥 2번 누르니까 녹더라. 연육제 쓴 거 아니요? 절대 아니더라. 내가 조사해봤는데 연육제 쓴 게 태어났을 때부터 기를 때까지 과정이 틀리다. 우리나라가 횡성 한우가 지금 강남 대치동에서 200g에 5만 8천 원 받죠. 200g에 58만 원짜리가 나와야 우리가 글로벌 경제 대국이 되는 겁니다.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면 집니다. 일본인이 갖고 있는 혀와 눈과 귀와 호, 이 네 가지의 이 감각을 일본 놈보다 더 발전시키지 못하면 한국이 이기지 못합니다. 자, 하케텐이라는 튀김집인데 이 집은 몇 년 안 됐는데 제가 이 집 가서 먹어보고 주방장한테 얘기했습니다. 튀김 정말 잘하는구나, 너네 집. 어떻게 이렇게 튀길 수 있냐? 손님, 튀김은 간장에 찍어 드시는 게 아닙니다. 소금에 찍어 먹는 겁니다. 난 처음 배웠어요. 난 덴뿌라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걸 거기 처음 배웠어. 근데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소금에 찍어 먹는 게. 간장에 찍어서 먹었으면 내가 간장을 고집하겠는데 소금에 찍어 먹는 게 맛있어요. 130년 된 장오이 구이집인 치쿠요테라는 집인데요. 이 집은 제가 저 집 가서 딱 하면 딱 하나. 종업원들이 오는데 이렇게 내가 테이블에 앉았는데 오는 발소리가 안 들려요. 거의 나비처럼 날라서 오더라고. 그래서 딱 왔을 때 손님이 놀랄 것 같으니까 딱 도착했을 때 정도만 발소리를 한번 내줘요. 근데 화장을 하나도 안 했어요, 여성분들이. 시계도 안 차고 반지도 안 끼고 귀걸이도 안 하고 목걸이도 안 했어. 화장도 안 하고. 그냥 물어봤어. 당신은 왜 여잔데 처녀인데 왜 그러냐 했더니 화장을 안 한 이유는 손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장어 구이를 드시러 오시는 이유는 장어를 먹고 싶어서 오시는 건데 손님한테 제가 주문을 받답시고 화장품 냄새를 손님한테 풍기면 손님은 화장품 냄새 때문에 저희 집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어구이 냄새가 그리웠었는데 잘못하면 손님의 코를 제가 망치는 일이 되지 않습니까? 손님의 그 먹고 싶어하는 마음을. 따라서 저희는 화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왜 시계나 반지를 차지 않았냐 했더니 제가 손님 앞에서 제 액세서리를 자랑할 일이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손님이 음식 먹으러 왔지 네가 거기서 무슨 시계를 갖다가 뭐 굿즈를 차고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손님이 조용히 대화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는데 제가 스리빠 소리를 따가닥 내면서 가면 대화에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나비처럼 날아가서 조용히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서비스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토라이다. 자, 이또야라는 문구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오래됐죠. 일본 천황도 여기서 물건을 삽니다. 이또야 문구점을 가서 하나 이런 걸 배웠겠습니다. 볼록 렌즈 식형. 이또야는 그 동경 시내에 5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아까 보신 거는 긴자인데 긴자의 이또야는 뭘 파냐면 일본말로 취미 보균자라고 합니다. 취미 보균자.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인데 취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DIY, Do It Yourself 같은 거를 많이 합니다. 그 집에 그런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은 긴자라고 하시면 되고 시부야 지점 같은 경우는 15살짜리부터 20살짜리의 여학생들이 많이 시부야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학생들이 좋아할 물건, 예를 들면 휴대폰 키홀더라든지 깜찍한 귀걸이라든지 깜찍한 목걸이라든지 책받침이라든지 깜찍한 필통이라든지 이런 위주로 팝니다. 또 마루노우치 빌딩 안에 있는 이또야 지점은 마루노우치 빌딩이 오피스 빌딩이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에서만 필요한 물건, 자라든지 제독이라든지 복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만 팝니다. 볼록 렌즈 경영이라는 건 어떤
특정 부분을 강조한 볼록 렌즈를 대면 코가 크게 보이고 눈이 크게 보이듯이 그 부분을 강조한 경향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뜨 빵집을 얘기를 들면 압구정동에 있는 파리바게뜨 빵집이나 경기도 화성 오산시에 있는 파리바게뜨 빵집이나 디스플레이가 똑같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앞에 단팥빵, 공부빵 쭉 있고 옆쪽으로 하면 카스테라 쭉 있고 저 끝에 가면은 후르츠 케이크 좀 비싼 23,000원짜리 케이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구조가 동일합니다.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은요 단팥빵, 공부빵 안 사 먹습니다. 청담동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피칸파이, 후르츠 케이크 이런 거는 한 조각 먹으면 많아. 경기도 화성 오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피칸파이가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 그 사람들은 뭐 사 먹냐? 단팥빵, 공복빵, 식빵 사갖고 그거 먹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압구정동은 피칸파이나 후르츠 케이크나 이런 고급 빵 위주로 디스플레이 해야 되고 경기도 오산에 사는 사람들은 공복빵, 식빵, 단팥빵 이런 빵 위주, 단품 위주로 디스플레이 해야 된다.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가 아직도 정밀하지 못하다. 아직도 우리 머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볼록 렌즈식 경향입니다. 특정 부분을 그 지역의 소득과 그 지역에 사는 나이와 학력과 이런 걸 비교해서 놔야 된다 이거죠. 트윈 팔레스 옆에 중국집 하나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밥을 먹어서 하나 놀랐는데 아줌마들이 대낮에 들어왔고 1인당 5만 원짜리 샥스핀 숲을 샥스핀 해장국 있더만 1인당 5만 원이더만. 근데 아줌마들이 그걸 자연스럽게 6명이 앉아가지고 그걸 먹고 앉았더라고. 야, 그래서 내가 소득이 높은 데가 확실히 다르니까 이 계산이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렇게 볼록 렌즈식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국어당이라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일본 천황가가 자기 자식들이 결혼을 하면 여기서 청첩장을 맞춥니다. 이 집에 가서 제가 지점장님한테 몇 년도에 문을 여셨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역사가 좀 짧은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역사가 짧다 그러니까 100년 됐나 보다 그랬더니 우리가 1687년이던가 뭐 그래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역사가 짧으냐고 1600 몇 년이라는데 딱 그랬더니 그래서 한국말에 겸손이 지나치면 오만이란 말이 있다. 역사가 300년이 넘는데 어떻게 짧다고 그러냐 했더니 뭐? 야 옆집 800년 됐어. 그냥 할 말 없죠. 옆집 800년 됐대. 자기는 300년 되게 짧은 게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토에 가면요 300년 이하는 명을 못 내밀어. 왜냐면 1000년 이상 된 게 6개가 있어. 교토에 1000년 이상 된 가게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300년 이하는 그게 명하면 안 돼. 자, 이 국어당 문방구는요. 얘들이 이래. 여기 물건이 쭉 있잖아요. 천황이 여기서 청첩장 맞추는데 우리는 싼 건 안 판다. 일본 당대에 제일 좋은 종이, 제일 좋은 인쇄 시스템, 제일 좋은 먹, 제일 좋은 붓 이런 것만 파는데 비싸다. 최고다. 비싼데 그런 걸 원하는 사람 와라. 대신 싸구려는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싼 거 찾으려면 딴 데 가라. 딴 데. 최고의 물건만 판다는 게 이 국어당이. 그러니까 비싸죠. 근데 일본에 좀 사는 사람들은 국어당 거 삽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다고 자기 자식 결혼할 때 확 줘야 되니까 국어당에서 맞추죠. 청첩장을. 최고의 물건만 파는 VVIP 마케팅. 롯데쇼핑에서 1년에 4천만 원 이상의 매달 4천만 원 이상을 쇼핑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사는구나. 책 하나 사인해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에서 매달 4천만 원 이상의 물품을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냐? 4천 명. 4천 명.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롯데 쇼핑에만 4천만 원 산 게 아니에요. 저 압구정동 가서 또 4천만 원 또 사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은요, 일본 개인이 갖고 있는 돈이 1500조 엔을 일본 개인이 갖고 있습니다. 1500조 엔. 이걸 곱하기 1200, 1300원 정도 해보십시오. 1경이 넘어가 2경 정도 됩니다. 일본이 드디어 이 경의 숫자를 돌파했습니다. 2경. 이게 개인이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긴자는요, 돈 있는 60대 늙은이들이 많이 와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비싼 것도 하나 말씀드려요. 아, 시간이 다. 이건 이제 수익품 가게인데, 요 비싼 데를 하나 말씀드리고 와야죠. 이 과일 가게입니다. 샌비키아라고. 예, 긴자에 있습니다. 이 집이요. 집은 저 코딱지만 하고 한 10평밖에 안 되는데 저 집을 가면요. 메론 두 개를 오동나무 상자에 딱 2개 넣어놓고 밑에 가격표 이렇게 붙여놨어. 3만 엔. 그러면 3만 엔이면 한 40만 원 하잖아요.
멜론 한 개에 20만 원입니다. 게다가 솔직히 우리 어떻게 사 먹습니까? 제가 일본 가서 저걸. 제가 아는 형한테 물어봤어. 저걸 사 먹는 형이 있어요. 형님, 저걸 왜 사 먹어요? 그랬더니 네가 몰라서 그래. 저거 먹으면 천국의 맛이야. 그래.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이 8월 18일이면 8월 20일 오후 3시 전후에 개봉할 때 최고의 맛, 가장 맛있음 이렇게 써놨어요. 딱 정확하게 날짜를 써놨어. 지금 사서 48시간 해갖고 20일 오후 3시경에 개봉할 때 최고의 맛있음. 이걸 어떻게 아냐? 내가 물어봤어. 우리 선배가 이걸 사서 먹었으니까 기가 막히네. 천국의 맛이라는 거야.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과일도 이런 맛이 안 나는데. 그러면 비싼데 자기 집에 정말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식사를 대접하고 나서 그런 걸 딱 맛을 보여드리면 아 진짜 대접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야. 우리 한국 같으면 바로 룸사롱 모시고 와가지고 쪼니오카 블루에다 폭탄주 팍 만들어서 10잔 딱 메이고 아 형님 뭐 이러고 이기잖아요. 일본은 그런 게 안 통하기 때문에 정말로 고급으로 정성스럽게 대접을 받았다고 하려면 저런 거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이틀 후에 오후 3시에 개봉했을 때 최상의 맛이 나는 걸 아냐 그랬더니 시험을 무지하게 해봤다는 거예요. 2시간 후에 먹어보고 4시간 후에 먹고 6시간 먹어 계속 해본 결과 48시간 그때 몇 월 며칠 몇 시에 먹을 때 최고의 맛이 난다는 걸 알아. 대신 값은 비싸. 2개에 3만 원이니까 40만 원이니까 돈이 있으면 사 먹어라. 근데 싸구려는 안 팔겠다. 이런 거예요. 이 과일 가게가 저렇게 팔아가지고 130년 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게 작년 재작년에 히트친 사장님이죠. 이분이 사장님인데 미라이공업이라고 신문 텔레비에 무지하게 나왔죠, 이 양반. 아주 특이한 경영을 하시는 분이죠. 회사 사원입니다. 쉬어라 일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 저렇게 사원을 정해놓고 일본 전체에서 제조이익률 평균이 약 15%거든요. 일본이 지금 제조이익이 5% 나면 대성공이고요. 3%밖에 안 납니다. 뭐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1사분기, 2사분기 다 5억씩 적자 났어요. 작년에 862억 팔았는데 다 적자 나버렸어요. 지금 이익은커녕.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 집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하느님이죠. 얘는 천재야. 어떻게 15% 경상 이익을 갖다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계속 내냐고요. 그것도 사훈을 쉬어라 일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해라는 사훈을 가지고 사훈으로. 그래서 이번에 결론은 뭐냐면 여기 또 거꾸로 갔어. 사원을 편하게 해줘야지 사원이 생각할 시간이 있다. 그래서 사원이 아이디어를 내면요. 일단 사장님이 500엔짜리 동전을 하나 줍니다. 아이디어를 내면 500엔. 무조건 주는 거야 500엔은. 근데 채택이 된다. 그럼 30만 엔을 줘요. 30만 엔이면 한 달 봉급입니다. 채택이 되면. 근데 인센티브는 없어요. 여기는. 근데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냐면 이 집 사원들이 1년에 15,000건을 내거든요. 조그만 중소기업인데. 그 아이디어를 내가 보니까 예를 들면 여기 벽에 이 전기 소켓이 있잖아요. 소켓. 여기다 벽을 파갖고 넣지 않습니까? 넣고 이제 우리가 소켓을 꼽는데 이 소켓이 고장났을 경우에 이걸 뜯어야 됩니다. 보통. 뜯어야 되는데 이 아이디어 나온 것 중에 하나를 보니까 이 뒤에 그 소켓 뒤에다가 은박지를 하나 붙였더라고. 다른 데는 은박지 붙인 거 없죠. 우리나라에도 은박지 붙인 거 없습니다. 벽 속에 들어가는 거에 은박지를 붙인 게. 은박지를 왜 붙였냐 그랬더니 은박지 하나 붙이는데 원가는 뭐 5전인가 밖에 안 된대요. 그 원가 자체는. 그런데 쇼트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레이저로 쏘면 은박지가 이 전도체죠. 전도체. 전기가 통하죠. 은박지는. 그러니까 레이저로 쏘면은 어디가 고장난지를 뒤에 은박지를 하나 붙였기 때문에 안 수가 있다네. 그거 맞습니까? 이게 산업공학 교수님. 그래서 일본 쪽의 자료를 보니까 그거 하나 붙여가지고 일본의 소켓도 전국의 80% 독과점. 상표 등록을 특허를 내버렸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사장님이 사원 아이디어로 지금 먹고 산다. 자기네는. 회사 퇴근이요. 저 집은 이거 어디로 갔어? 회사 퇴근이 오후 4시 반에. 4시 반. 잔업을 못하게 돼 있어.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디어가 나오려면 몸이 편해야 된대.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탁 누워있으면 멍청한 놈은 처음에 잔대. 또 조금 약은 놈은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근데 조금 더 지나면 내가 이렇게 봉급도 많이 주고 이런 회사를 잘리면 잘리면 어떻게 하나.
이 좋은 회사 오래 다녀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집에 앉아서 맨 아이디어만 연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을 부릴 때 삼성전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젊은 친구들이 50%가 잡니다. 아까 오늘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피곤하니까 제 친구가 삼성전자 전무한 놈이 있는데 그 놈도 그래. 매일 출근을 아침 7시 반까지 하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오전에 나가서 근무한다. 삼성전자 직원이 강의하러 오면 절반이 자는 게 당연하다.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피곤한 상태에서 과연 회사가 돌아가겠냐. 그나마 또 피곤한 걸 떠나서 삼성 직원들은 한 아이템 띄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독립해서 돈 벌 국립백회 지금 안 한다고. 삼성 다니는 애들이 머리 좋은 애들이 되니까. 그게 지금 삼성의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위라이 공업은요. 여기 뭐 이게 장황하게 만들어 놨는데 휴일이 연 140이고 정년이 70세예요. 정년 70세. 근데 저거보다 한 수 더 뜨는 데가 있어요. 정년 쓰러질 때까지 이런 회사가 있어요. 니온 주경이라고. 그래서 쓰러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는 선착순으로 뽑아요. 선착순으로. 사원을 선착순으로 뽑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중소기업 하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지금 자기 생각 같아서는 서울대 나오고 말이지 서울공대 나오고 머리 똑똑한 애들 뽑고 싶은데 서울공대 나온 놈들은 절대 지방에 안 가. 경기도 기흥 이런 데 가서 근무 안 한다니까.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런 애들 좀 뽑고 싶은데 안 오잖아요. 특히 약간 이 더티한 이 3D, 일본 말로 3K, 기타나 더러운 직업을 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니온주켄이라는 회사 사장님은 이게 갈 길이 너무 먼데 니온주켄 사장님은 그 힘센 애를 뽑아가지고 인간 개조해버려요. 10년 동안. 인간을 개조. 선착순으로 오라 그래요. 와. 힘세냐? 셉니다. 제가 학교를 중퇴했는데 왜 중퇴했냐면 애를 2명을 뚜르게 뵀더니 한 놈은 다리가 부러지고 한 놈은 이빨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감옥소에 가갖고 전과가 있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됩니다. 그래 힘세구나. 근데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래? 제가 사장님 뽑아주시면 목숨 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인간을 개조시키거든요. 어떻게 개조시키냐면 이건 실화입니다. 출근을 딱 하잖아요. 아침 7시에 사수는 8시에 출근이고 고스까지 견습은 7시 출근입니다. 7시 출근에 청소를 해야 돼. 근데 청소를 하는 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야. 꼭 내무반장이 내무사열 하듯이 꼭 안 닦은 데만 골라서 봐 이렇게. 그러니까 지적을 해요. 그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만들죠. 일본 사람이 4가지를 강조합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첫째, 정리. 둘째, 정돈. 셋째, 청결. 넷째, 청소예요. 이걸 4S라고 그래요. 일본말로. 세리, 세이돈, 세이케스. 일본 애들이 삼성전자에 와서 컨설팅 진단했을 때 딱 4가지 지적하고 갔어요. 청소, 정리, 정돈, 청결. 이 4가지만 잘하면 삼성전자가 이긴다 그랬어요. 일본 애들은 청소를 잘하는 놈이 일도 잘한다고 그래. 청소를 잘하는 놈. 그래서 7시에 출근하고 청소해. 1시간 동안 해. 사수가 와서 청소 점검해. 그러면 청소 끝난 다음에 9시부터는 사수가 선반을 깎는 걸요. 옆에서 오후 5시까지 보는 겁니다. 퇴근할 때까지. 중간에 화장실 갈 시간 10분은 줘요. 계속 봐. 그래서 1년을 보게 해. 근데 그 1년 동안 집에 딱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6시에 사수들 다 퇴근했어. 지는 청소해야 돼. 7시 되죠. 사장이 불러. 그 니온주켄이라는 회사인데 사장이 마스우라 토시오 사장이 불러. 사원을 불러가지고 집에 가서 읽고 독후감 써라. 책 제목이 뭐냐면 금융의 이론과 실제예요. 금융의 이론과 실제. 그 집에 가서 읽어. 독후감을 써. 사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숙제 검사를 해. 그리고 노트를 갖고 오면 이거는 졸면서 읽었구나, 썼구나. 이거는 네가 아무 생각 없이 썼구나. 이건 네가 잘 모르는 거다. 그리고 거기다 다 토를 달아줘. 일주일에 한 번 숙제 검사를 한다고. 그리고 또 그게 한 1년 걸려갖고 금융의 이론과 실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중급 금융 이론 책을 또 줘. 그것도 그거 보고 또 독후감을 또 써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는 사수 옆에서 청소하고 기술 보고. 그리고 이제 사수가 어느 날 3년 정도 견습이 끝나면 새덩어리 주면서 깎아봐 이런데. 깎아봐. 깎잖아요. 깎고 딱 사수 갖다 주면 사수가 딱 손으로 만져요. 1000분의 3mm의 조도가 있다 이래요. 조도라는 말 아시죠? 여기 뭐 교수님 면의 거칠기가 울퉁불퉁한 게 1000분의 3mm다 이 말이야. 손으로 지가 만져보고 그러면 이 조수가 이런 생각한대. 야, 내가 진짜 존경하는 척 하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손으로 만져보고 1000분의 3mm를 알 수가 있냐? 그래서 컴퓨터로 측정을 딱 해보면 1000분의 3mm가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자 이름이 다나카라는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7살 때 니온주켄에 들어와서 중학교를 중퇴하고 갔고 현재 68세입니다. 그게 몇 년의 경력이에요?
50년이 넘었죠. 그 단학과 기술자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저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홍 작가, 한국에는 MIT 출신이 그렇게 많다며. 아, 우리나라 세고 놀렸습니다. 미시간 대학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MIT 출신이 도면을 그럼 기가 막히게 잘 그렸다고 치고 이 도면대로 그 음영을 깎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딱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대목은 좀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 도면을 아무리 잘 만들면 뭐하냐고. 그 음영을 그대로 깎을 수 있어야 되는데 주사선이 1000분의 1미 이하의 주사선이 되는데 그 마이크로가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단학가가 조수가 또 깎아가지고 또 주는 거야. 딱 만져버려. 야, 1000분의 1mm의 경사가 졌다. 경사가 졌는데 1000분의 1mm 경사가 졌다는 거야. 이거를 조수한테 줘. 조수가 컴퓨터로 측정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학가는 입신의 경지의 기술자고 일본의 5대 선단 기술자에 들어가죠. 지금 현재. 봉급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자, 그런 회사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만할까요? 더 할까요? 더 하세요. 자, 마지막에 자, 호리바 제작소 교토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일본의 오사카 상인, 교토 상인, 오미 상인, 나고야 상인, 도쿄 상인 이 5개가 일본의 5대 상인인데 그 5대 상인의 전통 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리바 제작소는 교토에 있습니다. 1945년에 창업했고 779억 원의 매출. 우리 돈으로 치면 지금 한 1조 원 정도 되고요. 분석, 계측, 장기업체, 세계시장 독과점 80%입니다. 자, 이 회사에서요. 이 회사 사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워낙 잘해. 사장님 이분이 호리바 마사오. 그래서 호리바입니다. 회사 이름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마른 수건 짜기를 들어갔어요. 일본 애들 주특기 마른 수건 짜기 아닙니까? 잘 하고 있는데 더 잘하려고. 어느 날 형사를 한 명 임정하는 겁니다. 회사 사원 중에 똑똑한 놈 하나 불러갖고 너 오늘부터 형사야. 네 이름은 블랙잭. 블랙잭은 카지노 가서 카드를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 3장을 합쳐갖고 20일 합쳐서 21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이죠. 모자라면 2장을 더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합쳐서 20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윈게임 형사 이런 말이죠. 그래서 블랙잭 형사를 하나 불러가지고 초시계를 줬어요. 타임키퍼 하나 줬어. 걔가 딱 가서 자, 아침 9시에 무라카미 부장이 출근해서 설계부서에 무라카미 부장 옆에 가서 딱 앉는 겁니다. 시계를 딱 들고. 무라카미 부장이 딱 출근해서 어저께 집에도 잘 갔나? 네, 잘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나가서 2차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가서 노래 좀 부르고 마지막 전철 타고 가니까 뭐 집에 가니까 새벽 2시던데요. 너는? 저는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가다가 오버히트를 했습니다. 뭐 약을 먹었는데 아직도 속이 불편. 자, 옆에서 타임키퍼가 블랙잭 형사 딱 적습니다. 9시 땡땡 분부터 9시 04분까지 어저께 회식에 관한 농담 딱 적었습니다. 9시 0분부터 04분까지. 다시 이제 무라카미 부장이 야, 미쓰리 커피 한 잔 가져와. 내 커피를 딱 갖고 왔어. 앉아갖고 야, 오늘은 뭐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서로 잡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9시 04분부터 9시 010분까지 잡담. 자, 10분 잡담 로스가 났습니다. 9시 10분 되니까 무라카미 부장이 갑자기 화장실로 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일을 보고 왔습니다. 9시 10분부터 9시 16분까지 화장실 무라카미. 다시 9시 16분부터 다시 와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이사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침에 결제하러. 이사방에 딱 가서 앉으니까 이사가 어이 무라카미 자네 딸 요번에 뭐 대학 들어갔나? 요번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지방대학에 어디 갔는데 뭐 단기대학으로 가야 될지 뭐. 9시 18분부터 22분까지 무라카미 부장 딸에 대한 농담 잡담 딱 적었어. 이렇게 해서 무라카미 하루 일과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퇴근할 때까지 다 체크를 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 회사에서는 8시간 일을 하라고 봉급을 준 겁니다. 회사는. 그런데 이 사람은 8시간 동안 밥 먹는 시간까지 합치면 9시간이죠. 이 9시간 중에 실근무 시간 8시간 중에 실제로 자기 일을 한 시간은 4시간 48분밖에 안 돼. 나머지 3시간 12분 뭐였냐? 전부 농담, 커피 마시고 화장실 다녀오고 나가서 담배 피우고.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8시간이라고 돈을 줬는데 4시간 48분밖에 안 하고 3시간 12분은 다 딴 거예요. 그러니까 호리바 사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영업부서가 아니고 설계부서라든지 일에 집중해야 될 부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가지면 안 된다. 따라서 설계부서는 직원이 50명 있다. 그러면 어느 날 여기에 유리창을 딱 쳐버렸습니다. 딱 유리창 쳐버렸어요. 전화기는 딱 한 대만 메고 다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당번을 하나 책상을 빼갖고 여자 당번이 거기 딱 앉았습니다. 전화기 딱 놓고. 아침에 출근할 때 휴대폰 다 뺐습니다. 휴대폰 다 빼서. 그리고 유리창 쳐버렸어. 칸막이로 방음. 여자 당번이 딱 전화를 받습니다. 아, 여기 저 고등학교 동창인데 무라카미 부장 바꿔주셔. 저 용건은요? 지금 통화가 안 됩니다. 용건은? 아, 오늘 저녁에 고등학교 동창회겠는데 회비는 2만 엔이고 고등학교 동창 중에 누가 꼭 보자고 나오고 장소는 어딥니다. 메모 딱 해. 또 전화 왔어. 무라카미 부장 바꿔주셔. 실례지만 지금 근무 중인데 어디세요? 아, 집입니다. 왜 전화하셨어요? 아, 지금 애가 아파서 병원 가는데 나 병원 갔다가 애 데리고 친정집에 가서 자니까 저녁밥 먹고 혼자 들어가 자라. 메모 딱. 이렇게 해서 각 사원들에게 오는 거를 전화를 거래 혹은 업무 때문이 아닌 거는 전부 다 차단해. 전화 당번이 다 차단하고 이 메모지를 딱 갖고 있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다 나오잖아요. 휴대폰을 다 줘. 그리고 메모지 다 줘. 그 온 사람한테는. 그러면 그때 지가 점심 먹으라면서 지 휴대폰으로 개인적인 통화는 해라. 회사와 관련되지 않는 거를 사무실에서 네가 전화 받고 그거 갖고 뭐 동창회 얘기하지 마라 이거야. 예? 이게 호리바 제작소가 블랙잭 형사를 맺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냐? 첫째, 노조에서 머리띠 딱 두르고 나와가지고 아예 죽여라 이렇게 하고 나와. 아예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가 어려워 정서적으로 지금 현재.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본이 그렇게 하면 3년이나 5년 후엔 우리도 꼭 그렇게 해. 이건 아주 이상하게 비례를 해. 거기 곧 들어옵니다. 이제 각오를 하셔야 돼. 여기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사장님들은 이걸 빨리 써먹어야 되고. 예? 이게 바로 호리바제의 블랙잭슨. 뭐 기계를 사람에게 맞춰라.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기계를 사람한테 맞춰야지. 예? 이 회사는 뭐냐? 지금 이 기계가 있는 데가 별로 없지만 노인네가 말이에요. 전철 티켓을 사러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 티켓 발매기가 있잖아요. 발매기가 있으면 노인네가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갈아 껴야 돼. 그 행선지를 보려면 역 이름을 보려면. 그러면 이 티켓 판매기에 렌즈가 달려 있어요. 렌즈가 딱 노인네가 걸어오는 걸 보는 거야. 그 렌즈가 딱 읽는 거야. 머리에 50% 이상이 하얗다. 노인의 조건 1. 딱 카메라 센서가 바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허리가 구부정하다. 노인의 조건 2. 조건을 딱 넣어주니까. 그 다음에 얼굴에 검버섯이 폈다. 노인의 조건 3. 그래서 조건을 다 렌즈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뒤에 컴퓨터상으로. 그래서 노인이라고 딱 판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역 이름을 그 디지털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크기를 2배로 바꿔버려. 돋보기를 안 꺼내도 되게. 이름이 2배로 커지는 거야. 그 다음에 어린애들이 온다. 지금 초등학생 걸어와. 그러면 키가 1m 50. 그럼 어린이의 조건 1. 그 다음에 반바지를 입었다. 일본 애들은 겨울에도 반바지 입거든요. 그 어린이의 조건이 있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조건을 딱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딱 오잖아. 전철표를 사려고 이 기차 그 역 이름을 볼 때 일본 어린애들이요. 한자를 못 읽어요. 우리나라처럼. 요새 일본 애들이 어린애 한자를 못 읽어. 그러니까 한자를 히라가나로 싹 바꿔줍니다. 이 조건이 딱 판명이 되면. 이런 거를 기계를 사람에게 맞춘다. 또 이제 운전수가 예를 들면 프랑스의 샤모니 몽블랑에서 터널을 빠져나가면 그 이탈리아의 꾸르마요가 나오는데 이 터널 길이가 그 24km거든요. 24km면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인데 터널 속에서 24km 가려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자주 졸아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그 터널 속에 대형 사고가 났잖아요. 트럭이 그 박치는 바람에 트럭이 폭발해 버렸다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지장 많이 죽었죠.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이런 경우처럼 이게 운전을 할 때 고개가 위에서 렌즈가 딱 보고 있다가 고개가 따그닥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의심을 하죠. 두 번 따그닥 하면 그때부터 빵 경고를 해요. 렌즈가 있고서 너 지금 졸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인지 경고음을 내는 거 이런 거를 옴더니 한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 니온 주겐공업의 선착순으로 사람을 뽑는 회사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이 회사가 이 회사의 규칙이 정년 죽을 때까지. 아까 그 사장님, 이 사장님이 이제 마스우라 토시오 사장님인데요. 이 사장님이 세 사람이 같이 창업을 했어요. 그 두 분은 죽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다 죽었어요. 그 죽을 때까지 책임을 져줬습니다.
다카시마의 백화점에서 사원이 친절이 우리의 목표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회사나 다 친절이 목표죠. 근데 이 집의 친절은 좀 특이하죠. 동경 변두리에 살고 있는 어린 꼬마가 혈액암, 소위 혈액암을 우리가 무식한 말로 저는 뭐라 그러더라? 백혈병. 백혈병에 걸린 소녀가 포도가 먹고 싶다고 지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지 엄마가 포도를 사러 그 백방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옛날 한 20년 전 얘기가 돼서 이 포도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 백화점에서 발견했어요. 다카시마의 백화점에서. 봤더니 가격이 말이에요. 2만 원이야, 한 송이에. 그래서 이걸 애한테 먹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주머니에 2천 원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자기 딸이 곧 죽을 것 같은데 이 애한테 포도를 먹이고 싶은데 돈이 없어 못 사고 울고 있는 거야. 그 포도를 보면서. 그때 여직원이 다가갑니다. 왜 울고 계십니까? 아, 나 우리 애한테 포도를 먹이고 싶은데 애가 곧 죽을 것 같다. 근데 2천 원밖에 없다. 그때 뭐라 하냐면 잠깐만 계십시오. 가위를 딱 갖고 오더니 2천 원어치만 잘랐어. 그 포장을 딱 해줬어. 그리고 이 엄마한테 줬어. 그 엄마가 가져가서 이 딸내미한테 이 포도를 먹였어요. 먹였는데 이 딸내미가 먹고 나서 죽었어요. 일주일 만에. 죽었는데 여기에 이 딸을 치료하던 의사가 요미우리 마이니치 신문에다가 독자 두 권을 이렇게 썼습니다. 규정에는 잘라서 팔려는 규정이 없죠. 어떻게 포도 한 송이를 잘라서 팔겠습니까? 만약에 롯데쇼핑 지하에 식품부 여직원이 포도 한 송이에 2만 원짜리인데 2천 원어치 잘라서 팔면은 뒤에서 아마 과장이 보고 있다 그럴 거예요. 이리 와. 그거 왜 잘랐어? 아, 이게 뭐 좀 사정이 너무 딱해서 그러면 이번 달 네 봉급에서 깎게.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직원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해서 이 의사가 얘를 치료하던 의사가 감동을 받아서 이 독자 두 권에 썼다고. 도대체 어떻게 이 큰 백화점에서 포도알을 따가지고 2,000원어치를 따서 싸줄 수가 있냐. 나머지 그 포도는 분명히 물건이 망가졌기 때문에 판매가 안 될 텐데. 이해타선을 떠나서 이 포도를 판 이 다카시마의 백화점의 여직원에게 정말 감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신문에 기고를 했어요. 기고를 하고 나니까 일본 신문에서 다카시마의 백화점의 사원이 우리의 친절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게 정말로 맞다. 이거는 빈말로 한 얘기가 아니더라. 이렇게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됐는데 왜 그러면 그 직원은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봤더니 규정이 없어. 모든 것은 현장 직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이 회사의 규정이야. 재량권이 있다 이 말이죠. 재량권이 있으니까 지가 잘라서 팔 수 있는 겁니다. 롯데쇼핑에서 그렇게 잘라서 팔면 봉급에서 깐다니까 분명히. 이게 우리하고 일본의 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노드스트롬도 규정이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있는 사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알아서. 그럼 디렉터는 뭐 하느냐?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게 없습니까? 하고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옷을 한 벌 사고 갔는데 이 아줌마 비행기 티켓을 갖다가 그 매장에 놓고 갔어. 여직원이 그 티켓을 딱 펴보니까 JFK 공항에서 2시간 후에 출발하는 비행기표야. 그 이 아줌마는 공항 가가지고 동동 굴르겠지. 지금은 전자 티켓이 시대니까 뭐 그런 게 없지만 전에는 이 비행기표가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보딩 패스를 못 바꾸니까. 이 여직원이 바로 디렉터한테 전화했어. 당신 내려와서 가게를 지키시오. 그리고 이 여직원이 바로 택시 타고 JFK 공항을 갔어. 가서 그 카운터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고객을 만나서 비행기표 준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은 현장 직원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노드스트롬에 옆집에서 옆 백화점에서 타이어를 사가지고 노드스트롬에 와서 바꿔달라는 거예요. 자기네한테 타이어를 안 샀는데. 그러니까 이 노드스트롬 직원이 미칠 지경이지. 우리한테 산 게 아닌데. 근데 그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바꿔줘서 저 사람을 평생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바꿔줬어요. 현찰로. 이게 노드스트롬이. 규정이 없음. 모든 것을 현장 직원이 알아서. 우리나라는 재량권이 없죠.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런 걸 고쳐야 된다. 자, 끝으로 이제 일본 상인의 12계명 중에서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을 먼저 지켜라. 그럼 이익은 자연히 따라오게 됐다. 신용을 먼저 지켜라. 선의 후리. 신용이 우선이고 신용만 지키면 이익이 당연히 온다.
상품의 단점을 고객에게 알려라. 우리는 장점만 알려요. 근데 일본에서는 단점을 알려줘. 단점을 알려라. 왜냐하면 단점을 안 알리고 그냥 팔면 나중에 물건을 쓸 때 며칠 후, 몇 달 후에 야, 이 물건이 값은 싼데 엄청나게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그 가게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싸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걸 미리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단점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틀리다. 손님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말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손님이 옷을 꾸짖하게 입고 오면 자기는 모르게 하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일본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돈이 없다고 해서 내일도 돈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로 손님을 하대하면 안 된다. 고객의 입장에 서라. 손님하고 종업원하고 싸움이 났어. 그럼 사장이 나타났을 때 일본은 무조건 종업원의 손님의 편에 씁니다. 사장은 무조건 손님의 편에 서. 종업원이 잘해도 그게 우리하고 틀리다. 물건의 질을 따져라. 많이 판다고 좋은 게 아니다. 물건의 질. 이래야 오래 갑니다. 한 번 만족시킨 고객은 최고의 세일즈맨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명의 고객을 만 명의 고객이라고 생각하라.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그 사람이 나가서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고 다니기 때문에 만 명한테 퍼진다. 반면에 한 명의 고객을 실망시키면 그 손님이 나가서 만 명한테 그놈의 가게에 문제 있다고 떠든다. 따라서 고객을 만족시키면 그 고객이 자기네 집에 세일즈맨이 된다. 뭐 나머지는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 제가 아는 말인데 일본은 우리나라는요. 시간 종업원 교육을 매일 아침마다 합니다. 어느 집 가든지 거의 다 그래요. 제가 그 마스바라는 청원 메밀국수집을 며칠 간 적이 있는데 아침 7시에 갔더니 사장이 종업원 8명 데리고 이라시아마세 20번. 또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20번. 그 다음에 마다미 마쇼 20번. 똑같은 걸 20번 해. 어저께도 20번, 오늘도 20번, 내일도 20번. 그냥 그랬어. 뭐 똑같은 걸 왜 이렇게 매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냐. 몸에 뵐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까지. 손님이 들어오시면 이라시마세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것도 합창으로. 몸에 뵐 때까지 교육이 돼야 된다. 아는 것과 몸에 뵈는 건 전혀 다르다. 습관이 될 때까지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교육도. 자, 마지막으로 덴츠가 세계에서 제일 큰 광고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덴츠가 광고회사 갖고 기발한 말을 많이 했어요. 뭐 일은 만들어라. 주는 것이 아니다. 선수를 쳐라. 응? 시작하면 끝장을 봐라. 근데 결국은 이 덴츠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5대 상도를 가장 집대성한 핵심 회사인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기회가 되시면 오사카 상인, 교토 상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장시간 동안 바쁘신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